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이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그간 연말을 상당히 좀 아쉽게 보냈던 탓일까요? 오늘은 또 뉴욕 증시가 새해 연속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다우지수가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주와 또 은행주들이 오늘 연달아서 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마두로 정권 축출에 대한 우려, 다행히 증시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이 정보경 앵커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지만 이 연말에 아쉬웠었던 산타랠리를 이제서야 새해 들어서 복구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다행히 베네수엘라 사태 영향이 크지 않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1.25%, 오늘 에너지주와 또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 다우지수의 급등을 이끌고 있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0.68% 견조합니다. 오늘 CES 2016이 첫날을 맞이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고요. 또 이어서 S&P 500도 0.61%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오늘 장에서의 과연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오늘은 확실히 이 종목별 장세, 특히나 섹터별 장세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가 오늘은 빨간불을 좀 켜고 있죠. 일라일릴리가 3%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이 GLP-1 치료제, 쉽게 말해서 알약형 이 위고비를 미국 전역에 출시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탓이고요. 오늘 이 CES 2026을 앞두고 이 기술주들은 약간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M7 중에서 테슬라가 3%대 또 아마존이 2.75% 강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정작 CES 2026에서 기조연설을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또 리사수 AMD CEO가 앞두고 있죠. 이 두 가지 종목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0.63%, AMD도 1.21% 하락 중인데 굉장히 두 기조연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여기에서 이걸 충족시켜주는 발언이 나오지 못할 경우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이 밤사이에 세 가지의 이슈 어떤 게 있었을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현재 시각으로 3일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바로 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고 이 대통령 부부 내외를 체포를 한 바가 있었죠. 이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장에는 플러스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좀 지정학적인 충돌이 고조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과거에 이라크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방식과는 조금 더 다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유효합니다. 이 때문에 증시의 하방은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거기에 오늘 에너지주들이 밤사이에 굉장히 폭등세를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코노코필립스가 3%, 쉐브론이 5%, 할리버튼이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습의 최대 수혜주로 에너지주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망가진 이 석유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복구하고 대거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적인 이 인프라 복구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종전의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또 은행주들도 굉장히 히트맵에서 상승불을 켜고 있었죠. 이 5대 은행주라고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JP 모건, 웰스파고, 또 모건 스탠리 이렇게 한번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은행들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 지수가 49,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은행주들 대표적으로 현재 시각 13일 JP 모건을 필두로 4분기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기업들이죠. 그중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트레이더들의 거래 수수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또 이어서 CES 2016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엽니다. 여기 그걸 앞두고 AI 낙관론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슈들 뒷장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가의 기대 포인트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갈까요? 이 핵심 키워드는 역시 다 피지컬 AI, 로보틱스입니다. 이 젠슨왕 CEO의 로보틱스 관련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데 우선은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그리고 AMD의 리사수 CEO가 현재 시각으로 6일 기조연설 키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젠슨왕 CEO의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 불과 이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 우리 시각으로 오전 6시에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새로운 게임용 제품 그리고 AI 제품에 대한 발표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또 AMD도 새롭게 AI 제품군에 대한 뭔가 업데이트가 있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충족이 안 된다면 당연히 실망 매물에 따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CES에서의 패널 토론도 굉장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 시놉시스와 퀄컴, 또 엔비디아와 D-Wave 퀀텀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만큼 AI 반도체, 더 나아가서 AI 전체 생태계와 양자 컴퓨팅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AI 반도체 관련 호재들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폭스콘 관련 이야기였는데 이 폭스콘 애플과 엔비디아의 공급사죠. 이 AI 수요로 4분기 매출이 22%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만큼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근거겠죠. 또 이어서 번스타인은 ASML의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으로 상향했는데 이 올해를 앞두고 다수의 긍정적인 촉매들이 예상이 되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또 멜리우스는 인텔과 마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인텔은 이 14A 공정과 또 패키징 측면에서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인텔이 잠시 후에 또 마찬가지로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죠. 가장 먼저 M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의 12월 출하량이 9만 7천 대를 돌파하면서 전월비 대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 전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12월 들어서 8%가량 하락한 것을 감안하자면 상당히 선방한 것이고요. 또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가졌다라면서 이 현재 시각으로 4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부부 내외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화해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오늘 2% 후반대의 견조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 AI 비서 알렉사닷컴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이 알렉사닷컴 쉽게 얘기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알렉사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서 챗 GPT에다가 도전장을 내민 행보로 분석이 되는데 앞으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비단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알렉사를 이용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또 쇼핑하고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계된 인터페이스 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도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올해 모바일 AI 기기를 2배가량 늘리면서 8억 대가량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삼성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OS가 바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죠. 그만큼 이 삼성 AI 관련 제품군이 더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점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세 가지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3.1% 오늘 M7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도 2.9% 거의 3%에 달하는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어서 알파벳도 0.4% 상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나머지 M7 종목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뉴스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는 제프리스 측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나갔습니다. 최근에 이 AI 에이전트 스타트업인 마누스를 20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때문에 제프리스는 메타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재확인했고요. 또 목표가로 910달러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현재 주가 대비 44% 이상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랫폼 오스모스를 인수하면서 다시 한번 AI 도입의 가속화에 페달을 밟았고요. 또 엔비디아는 오늘 M7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하락세를 좀 겪었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을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유입된 탓도 있고요. 또 밤사이에 이 뉴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사업이 4년째 부진하다라는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사업, 흔히 말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 안에 그대로 옮겨놔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적어서요. 수익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생각보다 기술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더 인포메이션의 평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1.3% 강세로 이 장 후반부에 갈수록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고 간 메타이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막판 들어서 이 상승분을 일부 토해냈습니다. 이 약보합권에서 다소 아쉽게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0.39% 아직까지는 이 기조연설 CS2026 키노트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6시에 이미 시작이 됐네요. 이 젠슨왕의 키노트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밤사이 특징주입니다. 우선 코인베이스 간만에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평균 이상의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남겼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또 오늘 비트코인이 간만에 93,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3% 이상 오른 건데 이 정도 전반적으로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이제 약간 무서운 부엉이로 좀 각인이 되고 있죠. 이 듀오링고. 듀오링고 광고를 보면은 참 웃음 지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듀오링고의 엔터테인먼트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이게 아직까지는 성장에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듀오링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마찬가지 상향 조정했고요. 이 쉐보론 대표적으로 오늘 에너지주들의 강세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베네수엘라 내 관련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면서 베네수엘라 내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대표적인 인프라 재건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시죠. 가장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오늘 7.7% 간만에 이 시원한 상승세 보여준 암호화폐 관련주들이고요. 이어서 듀오링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링고 4.91% 거의 5%에 가까운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주들 밤사이에 폭등세를 보였었죠. 쉐보론도 계속해서 5%대 강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과연 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WTI 국제유가는 1.73% 올랐습니다. 배럴당 아직까지도 58달러 선이면 역사적으로는 사실 거의 신저가 수준의 레벨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 베네수엘라가 공습을 받긴 했었지만 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가 채 되지 않은 100만 달러 정도를 연간 생산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월가의 전망이 현재 우세하고요. 그 모습이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폭의 변동은 없었죠.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 선 중반대 여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러도 크게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의 움직이는 폭도 적었고요. 이 원달러 환율도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보도록 할까요? 9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서 이제는 9만 4천 달러까지 돌파한 비트코인입니다. 이 암호화폐 데이터 기업 타넥스 리서치에서 비트코인이 강세 추세에 진입했다 이런 보고서를 한 가지 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됐다. 이 부분을 짚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입지가 새해를 맞아서 개선되고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금과 금 가격은 상승했고요. 또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등 이 국채 가격은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됐습니다. 공통적인 게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것이죠. 이 베네수엘라가 공습을 받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온스당 4,4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가격은 상승,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밤사이에 구리가 톤당 1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거의 5%가량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구리라는 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오늘 구리 관련주들 움직임도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 지수들 종가 기준으로 상황 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 오늘 에너지주와 또 은행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1% 이상, 1.2%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0.7%, S&P 500도 0.64%, 새해 들어서 두 거래일 연속을 상승으로 마무리 지은 밤사이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정유주가 급등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 직후 뉴욕 증시에서 베네수엘라 사업을 유지해온 쉐브론 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노코필리스와 엑손모빌도 상승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시장은 미국의 통제력 강화로 쉐브론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국유화로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의 채권 회수 기대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코노코필립스에 80억 달러, 엑손모빌에 약 1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유사들은 대규모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재정적 체계가 불확실한 데다 노후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증산과 생산 정상화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12월에도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PMI는 47.9로 전월보다 하락하며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PMI는 기준선 50을 10개월 연속 밑돌았고 제조업 고용도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문 위축과 함께 투입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조사 응답자들은 가장 큰 악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예일 예산연구소는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에서 약 17%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화학, 기계, 운송장비 등 15개 산업이 위축을 보고했고 성장세를 보인 업종은 전기장비와 컴퓨터, 전자제품 두 곳에 그쳤습니다. 제조업 GDP의 85%가 위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한편 ISM은 최근의 반등이 일시적 거품에 그쳤다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감세와 일부 관세 완화가 전환점이 될 수는 있지만 구조적 인력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본격 회복에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시각 CES 무대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오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올라선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 전략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경쟁 환경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은 자체 AI 칩 개발을 가속화하며 경쟁자로 부상했는데요. 구글은 최근 AI 칩 설계 핵심 인력을 스타트업 그록에서 영입하며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타 등 빅테크 고객들 역시 자체 칩 개발에 나서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입니다. 엔비디아는 최신 블랙웰 칩이 중국 수출이 허용된 구형 H20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200이 중국에서 예상외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의 연설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4시, 우리 시간 오전 6시에 시작됐는데요. 이번 CES에는 리사수 AMD CEO와 레노버 CEO 등도 주요 연사로 나섭니다. 시장은 이번 CES를 엔비디아 기술 리더십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주들이 무더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형 은행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장중 4% 넘게 급등하며 9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JP모건도 3%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웰스파고와 모건 스탠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들 5대 은행은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 일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융주는 지난해 투자은행 활동 증가와 트레이딩 수익 확대로 강한 성과를 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시작되는 4분기 실적 시즌의 첫 주자가 은행주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주 랠리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는 장중 700포인트 이상 오르며 4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자세한 이야기 신일섭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젠슨왕 CEO가 CES 무대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오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CES에서 아무래도 가장 화두가 되는 건 AI가 핵심 토픽인데 조금 더 좀 입체적이고 세밀한 분위기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AI는 여전히 토픽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주제는 좀 멋있는 건데 고도화되며 이노베이터 쇼스업 이게 주제거든요. 그 주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고요. 주제 아래 이제 토픽들이 있는데 그 토픽들이 3가지가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AI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 그 다음에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이렇게 3가지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25년도 CES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주제였잖아요. 토픽이었는데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 뭐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약간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부분이고 뭐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를 열겠다 뭐 그런 멋진 문구들 이런 거고 그 문구에 맞춰서 이제 토픽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뭐 섹션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연속 선정이 됐고 디지털 헬스랑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도 보니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어서 더욱더 발전되는 분야가 선정이 된 거죠. 디지털 헬스가 이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어서 뭐 인공지능이 상담해주는 어떤 의료 분야라던가 인공지능과 함께 의사가 들어가는 의료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고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라고 해서 접목이 되는 부분이 드론도 있고 로봇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는데 여기서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차량 쪽으로 집중이 된 그러니까 의료 현장과 자동차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업그레이드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싶은지 요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공지능이 어떤 저기죠. 헤드죠, 헤드. 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분야가 발전되고 있는 그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해서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라든가 자율주행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이게 결국 인공지능이 파생시킨 이런 어떤 현장의 변화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토픽을 가지고 크게 얘기를 나눈다. 우리가 이제 CES가 사실 가전 전시회였는데 지금 뉴스 보시면 LG전자가 뭐 세상에서 가장 얇은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그게 저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장 빛나는 부분이었는데 그 좀 아쉬운데 조금 비껴 나갔어요. 이제 그 부분은. 옛날에는 누가 TV를 얇게 만드나, 누가 냉장고에 성능이 좋는지, 네. 냉장고가 소음이 심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냉장을 유지하는지, 막 그래서 막 LG전자, 삼성전자가 그거 갖고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핀트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됐다고 하는데 좋은 부분으로 변질이 됐다. 뭐 LG전자나 이런 가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 뭐 토스트기에서 누가 토스트를 잘 구워주나 뭐 그런 게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가전 전시회가 어떤 최첨단 어떤 저기 현장이 돼 버렸어요.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이제 누가 얇게 저기 핸드폰을 액정 화면을 뽑아내는지 TV를 누가 더 얇게 엣지가 둥글게 예쁘게 나오는지 이거는 약간 좀 그쵸 부가적인 부분이 돼 버렸고 이렇게 AI가 주도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변화 여기가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불리는 것들이 좀 이름이 좀 이제 맞지가 않죠. 네. 확실히 CES에 대해서 좀 시장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바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젠슨왕이 2025년에는 CES를 통해서 이 피지컬 AI를 좀 대중적인 개념으로 끌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적용 분야로 로봇과 자율주행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피지컬 AI가 바로 CES 2025년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이 말했죠. AI의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다. 프론티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잘 아시는 단어는 이제 프론트 데스크. 막 어디 우리 여기나 뭐 저기 가가지고 어디 가는지 어떻게 물어봐요. 어떤 버스는 어디서 타요 하면은 사람들이
경비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기 프론트 데스크, 안내 데스크 가보세요.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라는 것은 이제 가장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전선에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안내를 해주는 그 프론트라는 단어가 프론티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론티어도 약간 그런 개념이죠. 어떤 AI의 최전선, AI의 최고 접점, 아니면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지만 미지의 영역, 이런 거예요. 그래서 AI의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 LLM이나 뭐 이런 생성형 AI, 요걸 넘어서서 그 다음 어떤 선두주자가 될 것은 피지컬 AI다. 이렇게 젠슨왕이 콕 집은 거죠, 이거를. 그래서 피지컬 AI, 요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서 이제 그때 엔비디아가 들고 나온 게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들고 나왔어요. 요걸로 다양한 실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피지컬 AI 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면서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더욱더 발전되어서 올해는 아까 말한 토픽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피지컬 AI라는 것에 중점을 더 둘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 지금 이어지는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섹션이 또 생겼습니다. 새로운 섹션이 생겼는데 이름이 CES 파운드리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조금 더 가서 다른 호텔에다가 부스를 따로 설치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따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면은 지금 인공지능하고 그리고 요 그 양자 영역 역학 있죠. 양자 역학 요런 부분만 따로 다루는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고 네. 엔비디아가 여기 CES 파운드리 프로그램에서 이 연설하는 발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의 좀 두뇌 지배자로 군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피지컬 AI 씬에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그 폰텐블로라는 그 호텔에서 따로 마련됐는데 이 그 제목을 보니까요. 1월 7일 날 발표하거든요. 오전 10시 30분. 엔비디아가 선보이는 물리적 AI와 로봇공학 및 자율주행차의 빅뱅이에요. 이 발표 제목이 그럼 보시면 이제 물리적 AI가 피지컬 AI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2025년도 CES 네. AI가 그 주요 토픽이었고 이번에 2026년에도 주요 토픽인데 AI 중에서 생성형 AI보다는 물리적 AI, 피지컬 AI의 엔비디아는 조금 더 프론티어를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피지컬 AI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가장 큰 분야들 아까 몇 개 말했는데요.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혹은 스마트 공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로봇 공학과 자율주행을 가장 투톱으로 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계속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공지능 씬에서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두뇌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장이 옮겨가겠죠? 옮겨가더라도 실시간 영상이라고 하네요. 네. 옮겨가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서도 대충 그림을 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런 것들에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 로봇 두뇌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두뇌 역할을 계속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분류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피지컬 우리가 뭐 몸 좋은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와, 너 피지컬 좋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피지컬 요거까지 만들 수 있지만 피지컬 그 깡통이죠, 사실. 바디를 만드는 업체들은 아주 다양하게 따로 있고요. 그 바디에 들어가는 두뇌는 역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엔비디아가 아까 뭐 블랙엘 이런 걸로 나갔는데 그건 데이터 센터에서의 어떤 칩이고 또 이제 다른 루트들이 다 있습니다. 뭐 차량용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로봇에 들어가는 거 스마트 공간에 쓰이는 거 다 이름이 따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서 또 두뇌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중심이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브레인은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잠시 후 조민재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10개월째 위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분야 설문조사가 10개월 연속 기준선이 50 미만을 기록한 건데요. 하드데이터와의 엇갈림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에다가 조사를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미시간대에서 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두 개는 가계의 담당자. 그 가계의 담당자라고 하면 이상하고 가계의 구성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가장이라던가 가게 구성원들한테 향후 너네 가게 상황이 어떨 것 같아 하고 마음을 물어보는 거야. 마음이 말랑말랑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예요. 그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냥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나빠진다고 해도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도 실제 경기는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경기가 나빠지냐 안 나빠졌냐 그게 하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구성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보통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가게에서처럼 가게의 미시간대랑 컨퍼런스 보드에 따로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큰 게 두 개가 있는 것이죠. S&P 우리가 S&P 500 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S&P 글로벌 PMI가 있고요. 당연히 거기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어제 거 발표하는 거 지금 얘기 나누는 게 ISM이라고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제조업이 나눠서 발표가 되고요. 공이 똑같은 건 뭐냐? 50이 넘으면 향후 경기 상황을 좋게 본다는 거고 50이 미만으로 얘기를 하면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개가 또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또 뭐 재밌는 차이가 있으면 일단 오래된 역사로 따지면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표된 ISM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이 이사나 의원들이 요 얘기를 하면서 ISM을 보통 예로 듭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어땠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어땠는데 뭐 경기 상황이 별로 심리가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러면서 뭐 경기를 살려야겠으니 금리 인하의 확률을 좀 높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P 글로벌은 역사도 넣고 연준 위원들이 잘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빵집도 새로 생긴 빵집은 전단지를 조금 더 열심히 돌리고 그쵸?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해야 전에 그 자리를 잡고 있던 빵집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느냐면 ISM은 딱 한 번 발표를 합니다. 1회로 끝나요. 근데 S&P 글로벌 이 PMI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발표를 해요. 예비치를 ISM이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일주일 전에 발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치는 같은 날 발표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15분 일찍 발표합니다. ISM보다 S&P 글로벌이. 왜 굳이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요. 쉽게 말해서. 아니 아까 말한 대로 빵집 그 얘기잖아요. 15분 일찍 발표하고 예비치까지 발표해야 우리가 역사에서 떨어지는 걸 조금 더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양쪽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S&P 글로벌은 그냥 나라별로 나오기 때문에 US라고 나오면 S&P 글로벌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도 발표되고 일본에서도 발표되고 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S&P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S&P 글로벌 US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47.9로 50 미만이죠. 거기다가 이게 2024년 10월 달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하드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 같은 거 지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드 데이터는 좋게 나왔어요. 지금 높게 치솟고 있잖아요. 2024년부터 2025년도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최고치예요. 하드 데이터는.
자, 그런데 초록색은 뭔가요? US 매뉴팩처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거죠. S&P에서 발표되는 글로벌 PMI죠. 글로벌 PMI는 지금 51.8이 나옵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빨간색 하드 데이터랑 초록색 S&P 글로벌 이 제조업 지수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ISM 제조업 지수 있죠, 저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그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연준 이사들은 ISM을 주로 예를 들기 때문에 네. 역사도 오래됐고 그럼 저걸 보면은 지금 이 심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S&P 글로벌이랑 하드 데이터는 좋으니까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동행하는 흐름이 언제 깨졌느냐 하면 2024년도 말에서 2025년도 초에 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따로 돌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악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설문조사기 때문에 단답형 무슨 선택지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그게 아니고요. 설문을 진짜 공급 담당자들한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 기사처럼 다 나오거든요. 아까 앵커님 브리핑한 것도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각 부서들 나왔죠. 뭐 IT면 IT, 뭐 다른 뭐 철강이면 철강 이런 모든 산업의 공급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그 답변을 받는 거예요. 거기 답변에 나온 것 중에 굉장히 공통점들이 다 관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관세 얘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관세 때문에 부담이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했다. 아까 말했듯이 누가 답변한다고 했죠? 공급관리 담당자. 그러니까 공급관리 담당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원자재를 사서 그걸로 뭐 제조를 해가지고 제품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때 가격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재를 구입할 때 관세가 부과가 돼서 원자재를 비싸게 받았어요. 그럼 이제 소비자한테 제품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해야 되는데 높게 책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의 위협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던 아니면 우리가 소비자한테 전가를 안 하고 우리가 조금 손실을 감당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어쨌든 관세에 대한 코멘트는 각 분야별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어떤 ISM 대표적인 지수가 47.9로 50 미만을 지금 형성을 했다는 것은 관세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이런 답변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합이 저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글로벌과 하드 데이터와의 괴리는 지금 ISM하고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종합해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한편 또 관세 법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세부 지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 새로운 신규 주문이라던가 물가 지수라던가 고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 프라이스 부분이거든요. 빨간색 맨 윗부분이 프라이스 부분인데 원자재 가격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관세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많다는 거죠. 공급관리 담당자 중에. 그럼 이제 관세 영향이 많아서 저렇게 아직도 원자재 가격이 높으니 그러면 저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법안, 아름답고 단 하나의 큰 법안을 뒤엎는 판결로 나오면은 당장 기업 담당자들한테는 좋겠죠. 그리고 저 심리지수는 치솟을 수도 있을 겁니다. 50 초과로. 그런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법을 조합해서 다시 4월 달에 책정했던 그 상황 그대로 만들 거다. 어떻게든. 그리고 트럼프도 아마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관세에 대한 부담은 계속 안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드 데이터가 계속 좋게 찍히고 GDP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 변해서 설문조사에 녹아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설문조사의 내용도 좋게 표현이 돼가지고 50을 초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SM하고 S&P 글로벌하고 아예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하드 데이터조차 나쁘게 가고 있으면은 아주 편하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안 좋네. 사람들의 마음도 안 좋고 하드 데이터도 안 좋고 완전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실패했네.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ISM 제조업 지수 하나만 빠지고 있고 S&P 글로벌이나 하드 데이터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ISM 제조업 지수 그 서비스업 그 PMI 이런 것들을 판단 지표로 많이 삼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표가 엇갈리는 만큼 조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달 중 나올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단이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숨겨진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내용은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사상 첫 13만 전자, 또 SK 하이닉스가 70만 닉스를 터치하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이 특히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좀 향후 몇 년간 역대급 실적 개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내용의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게 좀 코스피가 전고점을 경신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예견된 상승이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그 현지 시간은 금요일이고 우리나라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무려 11% 넘는 이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월요일 날 어제 열렸던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 반도체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마이크론의 한 달 수익률을 보면 거의 30% 넘는 수익률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거래를 넘었던 그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론이 이제 12% 정도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반도체가 더 올라갈 여력이 많다, 그런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 한 달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이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이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인데 각각 자세하게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28%, 삼성전자 28%, 마이크론이 33% 정도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 우를 갖다가 올려놨는데 삼성전자 우도 역시 70조가 넘는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고 또 삼성전자 우 역시 이제 코스피에 70조 넘기 때문에 코스피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반도체 3톱으로 시총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12%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세 종목이 모두 다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놀라운 수치였는데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시티그룹에서도 내놓은 거죠. 이 SK 하이닉스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겠군요. 예. 그 2일 날 그 시티그룹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원래 시티그룹은 전반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시티그룹은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낙관적 전망을 딱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시티그룹은 이제 그 AI
적용 분야가 추가로 되면서 에이전트 분야, 에이전트란 비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구글에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도시를 해외 도시를 가서 관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해외 도시에 가기 위해서 항공권 예약을 하고 숙박을 예약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어떤 호텔도 같이 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구글의 이제 그 서비스는 이걸 한 번에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항공권도 최적화된 가장 싼 항공권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되고 또 경유진을 갖다가 2번 할지 1번 할지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AI 그다음에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로봇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엄청난 약진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테슬라 주가는 떨어졌지만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 거냐 수건을 개는 정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진짜 가사 도우미로서 우리가 조만간 3년 이내 정도 되면 가사 도우미로서 한 대 PC가 집에 한 대에 있을지 가사 도우미 로봇이 한 대에 있을 정도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로봇도 사실 현실화되려면 AI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I는 반도체,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보다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다. 이래서 더 가격 상승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시트그룹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D램과 낸드 가격도 좀 모두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시트그룹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뭐 시트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다 동일한 전망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트그룹의 전망 보고서를 갖다가 소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트그룹은 올해 D램과 낸드의 ASP 평균 시장 단가가 기존에 53%, 43%였는데 올해 53%, 43% 올라갔다고 이제 전망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근데 이번에 2일날 낸 보고서 보면은 전년 대비 88%, 그럼 거의 100%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좀 순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예. 그 가격이 올라오면 순위가 매치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티그룹은 올해 작년에 이제 아직 그 결산이 안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13조 원의 PER이 5.5배였습니다. 엄청난 저평가죠. 근데 27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130조 원의 PER이 4.9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원래는 이제 88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83만 원, 9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이제 27년도에 SK하이닉스의 PER이 5배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저평가 아닙니까? 이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야 될 여지가 많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SK하이닉스의 그 PER 기준은 시티그룹이 보고서를 냈던 2일날 기준입니다. 2일날 당시 그 SK하이닉스의 종가가 65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PER은 좀 더 내려가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여지는 높다.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7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9일날 ADR에 대한 검토 그 시한입니다. 공시 시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더 긍정적인 내지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면 SK하이닉스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많다. 100%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증가시킬 거다라는 전망이네요. 예, 예.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유는 뭐냐면 그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원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해서 이 법안이 상징한 바 무엇이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강화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마치 바이든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 IRA였죠. IRA는 이제 2차 전지를 갖다 지원한 것인데 그거 빼고는 이제 원빅 뷰티풀 법안으로 충분한 어떤 세액 공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올해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부로 연쇄적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설비 투자 확대가 맞물리는 만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도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 보실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성장 속도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내용인데 팬데믹 이후에 가장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의 대형 계약 해지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차 산업 전반에 좀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또 2차 전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비롯해서 연말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우울한 연말을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루가 멀더 하고 뭐 한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몇 조 원 단위의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 전기차 업종의 가장 최종적인 그 고객
그 최저임금 고객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제 LG에너솔 셀 기업이라죠. LG에너솔루션과 LNF는 셀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양극재를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기업일 때 또 중요한 어떤 밸류체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연달아 이제 그 계약 해지를 발표했는데 포드가 제가 이 콘텐츠도 한번 설명드리고 심지어 포드가 사실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갖다가 처리하거나 축소하면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LG에너솔루션과 포드의 계약 해지가 나왔었습니다. 포드 LG에너솔루션이 체결했던 계약 10조 원대 계약이 해지가 됐고 도굴의 FBPS와의 계약도 4조 원대 계약 역시 해지가 됐습니다. 여기 LNF로 그 지난주에 이제 23년도에 체결한 테슬라는 전기차의 이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전기차 전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LNF가 테슬라 계약을 체결해서 4조 원대 양극재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970만 호로 4조 원대 970만 호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일종의 휴지 조각에 불과해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고 이것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계약 파기 문제가 비단 포드와 테슬라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FT 보도가 이제 이 분야를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는데 FT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20년도 전기차 전체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13% 그치는데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성장을 하겠지만은 성장률 자체 가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다 PER과 영향을 끼치고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22% 성장률, 전년 대비 22% 성장률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13%가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 지역별로 미국은 150만 대에서 110만 대, 29%가 감소하고 유럽은 33%에서 13% 감소합니다. 미국이 원래 IRA가 없어지니까 그 정도 감소가 예정됐지만 유럽 역시 33%에서 13% 감소하고 중국 시장만이 8% 증가하지만 이거 역시 중국 시장 역시 증가폭 자체가 둔화됐다. 3대 시장이 모두 다 둔화되니까 이 전기차의 그 한파는 지구촌 전체에 불확실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기차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가 끝나면서 IRA가 없어지면서 미국에서 한파가 불어닥쳤고 유럽은 왜 그러냐? 유럽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갖다 금지했던 법안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내연기관차를 갖다가 그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국이 엄청난 보조금으로 유럽을 갖다가 이제 그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제조업 입장에서 여기서 불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유도 역시 이 전기차가 보조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차라리 내연기관차를 지원하는 게 낫겠다라는 정책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촌 전체에 전기차의 한파가 닥쳤다. 지구촌 전체의 매출과 성장률이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책이 크게 좀 변화를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되겠군요. 예, 그렇죠. 이런 거는 다 주가에 반영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한 달간 수익률을 본다면은 LG에너솔루션은 마이너스 13%, 삼성 SDI는 마이너스 11%, 역시 SK이노베이션 역시 마이너스 11% 정도의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니까 아까 말씀 포드, 테슬라 한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업종 전체, 지구촌 전체가 사실 전기차를 꺼려하고 있고 이 한파는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2차 전지가 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좀 알아봐야 할 때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식으로 한파를 겪게 되니까 새로운 어떤 업종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대안은 ESS입니다. ESS는 사실은 AI가 촉발시킨 전기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원자력이 있지 않냐? 원자력은 빨리 지어야 30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ESS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터리를 거의 운동장 규모, 잠시 운동장 규모로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ESS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LG에너솔루션의 삼성 SDI의 배터리 셀입니다. 이걸 갖다 공급하면 그나마 사실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킬 수 있고 ESS가 그 3사 배터리 셀 3사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실은 더 이상 배터리 셀에 대해서 이제 연연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그 전망을 봐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도체 주가가 치솟고 있으니까 반도체 자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셀 3사에 투자하시는 셀의 생태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반도체도 한번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자의 선택지로 올려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속도는 늦어졌지만 또 에너지 전환 자체가 멈춘 건 아닙니다. 2차 전지들은 ESS 같은 새로운 길, 투자자들은 반도체, 금융 섹터 등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CES 2026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죠.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키노트 기조 연설이 성황리에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부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한 판에다가 정리해봤는데 과연 어떤 발언이 이어졌을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2026년 이 CES에서의 키노트 첫 번째 주요 발언은요. 이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이 AI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라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AI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 더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AI 위에 구축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직접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젠슨 황 CEO가 말하는 플랫폼의 혁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또 이 엔비디아의 이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생물 관련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AI가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또 현재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Earth-2 AI를 개발 중이다. 이 때문에 날씨 예측에 있어서 기상 예측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AI가 진전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또 이 네모트론 3,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AI 두뇌로 내세우고 있는 칩이죠. 이 근시일 내 네모트론 3의 다른 버전들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자율주행 차 분야에 있어서 피지컬 AI, 물리적 AI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도 현재 굉장히 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파마요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전용 두뇌가 바로 이 알파마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알파마요 자체 모델을 오픈소스화하고 또 해당 모델을 훈련시킨 데이터마저도 이 오픈소스화 시켜서 사용자들이 각각의 맞춤형 학습을 AI에게 시킬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이 알파마요는요, 센서 입력을 받아서 운전대와 브레이크를 직접적으로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그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현재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파마요를 통해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 왔는데 실제로 운전석에서 사람은 가만히 두 손을 내려놓고 앉아 있고요. 각종 상황에 직접 핸들이 돌아가고 또 브레이크도 작동하는 그런 완전한 자율주행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리치 미니라는 굉장히 좀 귀여운 그런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이메일 도구를 제작했다라는 점이 또 젠슨 황 CEO의 주요 발언 중에 한 가지였는데 이 AI 에이전트를 그 리치 미니라고 불리는 로봇과 연동시켜서 이 로봇이 각종 일정 관리를 수행하고 또 각종 쇼핑과 스마트홈 제어를 하는 모습까지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AI 데이터의 플랫폼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각종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키노트 내에서 언급된 기업들은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란티어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플랫폼들이 통합되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이어졌고요. 또 이 피지컬 AI 관련들이 이 중반부 들어서 굉장히 딥하게 이야기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컴퓨터 세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 컴퓨터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로보틱스 컴퓨터라고도 불리는 추론형 컴퓨터가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시뮬레이션 전용 컴퓨터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컴퓨터 시장이 이 세 가지 컴퓨터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 피지컬 AI에도 챗 GPT와 같은 혁신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시켰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자율주행 전문 시스템이죠.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수조 마일을 실제 주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컴퓨터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가고 있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 CES 2026에서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현재 이 관련 키노트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 코스모스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알파마요 프로젝트와 같은 자율주행, 피지컬 AI 관련 구체화 발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약 10분간의 키노트 연설에서의 발언들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또 네 가지 시장과 관련된 기사 네 가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증권면에서 이 외국인의 귀한 얘기를 일단 중요한 기사, 탑 기사로 뽑았습니다. 국내 시장에 돌아온 외국인 5,000피렐리 동참할까? 돌아왔는데 동참할까라고 의문형으로 이제 제목을 단 이유는 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다 말다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화면에 표 보시면 원래 이제 작년 이제 앞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없긴 합니다만 작년 이제 재작년 9월이죠. 재작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9개월 연속 계속 순매도를 했었죠, 외국인이.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서서 7월까지 3개월 연속 순매도를 했고 그러다가 8월에 보시는 것처럼 매도, 그다음에 9월, 10월 잘 아시는 작년 반도체 불장 때 또 역시 순매수, 그러다가 11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저 14조 2천억 판 게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그러다가 좀 불안했죠. 그러다 12월 달에 다시 샀습니다. 그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 건 아니었는데 반도체도 샀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로봇이라든가 다양한 섹터들을 사면서 3.5조의 순매수를 보였고 중요한 건 다시 이제 이번 달이죠. 1월 지금 이제 거래일수를 따지면 불과 이제 2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벌써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유가증권, 즉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쪽으로 몰린 건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로 몰려 있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돌아서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1월 달에도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규모도 지난 12월 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우리 주식 다시 사는 이유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고 어제 오후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빅테크들한테 공급하는 레거시 D램의 가격을 70% 올릴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가 또 나왔죠. 이미 DDR5 D램 같은 경우 작년 12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 거의 7배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70% 올린다. 뭐 근 2배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특히 이제 D램 쪽에 메모리 칩의 이 가격 상승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외국인도 좀 주목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AI 관련된 어떤 분위기가 연초에 긍정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이런 흐름, 외국인의 계속된 순매수, 그다음에 주가 강세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내 주식이 여전히 저평가. 지금 작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1년 선행 퍼가 10배 정도인데 대만이 17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 물론 이게 참 절대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우리에 비해서는 이 산업 커버리지가 좀 제한돼 있죠. 주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AI 시대의 수혜를 전폭적으로 받는 거고 우리는 사실 메모리 외에는 AI와 관련돼서 아직 딱히 뭐 그런 게 없는 건데 이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반도체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일부 섹터들 전력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같이 좀 부각을 좀 받으면서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이 직접 비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만에 비해서는 절대 이 퍼 개념으로는 좀 확실히 낮은 건 맞다.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키 맞추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전체 기업들의 뭔가 주주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아직 뭐 눈에 띄게 이렇게 화끈하게 이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또 어제 출연했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좀씩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뭐 한두 달 가다가 확 꺾일 만한 내용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쉽게 꺾여서 작년처럼 뭐 9개월 연속 뭐 이런 식의 순매도 행진을 갈 그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쪽에서요. 지금의 시장 상황 관련돼서 좀 신중한 그런 내용들을 로이터 통신이 종합을 했더라고요. 이데일리가 어제 그 기사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AI 투자 붐이 인플레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인플레가 된다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내 뭐 2-3번 이상 내릴 수 없을 테니 그렇게 되면 또 심지어는 올릴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제 불장은 끝날 것이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몇 가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인플레의 원인은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 또 메모리 칩의 급등에 따른 이게 분명히 이제 다른 소비 제품의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어떤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골자가 좀 되겠고요. 또 하나가 AI 투자 붐이 좀 일고 하다 보니까 이 또 경기 부양들을 좀 각국에서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양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을 해서 투입되는 유동성이 그게 항상 이 생산적인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다 비생산적인 예를 들어 부동산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도 주식입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인플레는 오르는데 생산성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거품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금리 동결 금리 인하의 중단, 금리 동결 또 나아가서는 좀 심각해지면 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게 올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얘기를 좀 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기사는 이제 좀 많이 주가가 오른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로봇주부터 얘기를 하면 로봇주가 어제 좀 주춤했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같은 대표주들 주가가 좀 3-4%씩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이 종목 13배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 8%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어제 조정을 받은 거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있고, 왜냐면 아직도 로봇주들은 수치로 이런 주가 상승을 뒷받침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최근 들어 좀 다시 또 상승을 했던 이유가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CS 2026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랐던 건데, 이제 CS 2025가 이제 개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세론 이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증권가들의 이사들의 입장은 뭐냐면 로봇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젠슨환 CEO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이제 조민재 앵커가 하시던데, 이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가 이제 직접 시연을 하고 뭐 이런 등등등 뭔가 이제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주들한테 오늘 내일 뭐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오랬다는 부담을 이제 지금 시장에서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목표가는 4만 원인데 주가는 5.6만 원, 5만 6천 원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그래서 목표가와 현재 주가 사이에 괴리가 큰 이런 소위 말하는 과열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기사는 이제 5종목을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특수학급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급등을 했었죠. 목표 주가 4만 원 조금 넘는데 어제 현재 종가가 5만 6천 원 이렇게 되고, 현대오토웨버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 관련주,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이 어떤 관련된 사업에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 회사도 25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 이렇게 한 6만 원 정도씩 괴리가 있고요. ISC는 이제 대표적인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뭐 D램 쪽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쪽 테스트 수요도 늘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한 1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나고요. HM만도 역시 로봇 관련주고, 현대위아는 이제 현대위아도 사실은 이제 이게 보니까 세 회사죠. 두 회사가 있죠. 로봇 관련주 세 회사인데 그 중에서 두 회사는 이제 이제 물건을 만든 하드웨어 쪽인데 둘 다 사실은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이 이제 로봇 부품주로 변신을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건데, 역시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랑 괴리가 좀 위쪽으로,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은 과열에 따른 그런 조정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5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 사실 로봇 같은 주들은 이제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쉬었다 보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런 즈음을 좀 노려야 될 것이다. 요 내용이 오늘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 이 이틀을 연달아서 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도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좀 정신이 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밤사이에 미국 증시를 잠깐 보자면요. 이제 연말이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새해 들어서 이틀 연속 좀 못 갔던 걸 그대로 가주는 모습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1월 내내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실까요?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작년하고 약간 다른 거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빅테크 위주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더니 그쵸. 작년 이제 연말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던 건 네. 그 러셀 2000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중소형주들 많이 움직였죠. 간밤 미증시에서도 보면은 테크주나 또 바이오나 네. 이런 쪽보다는 주로 이제 그 외 주식들, 뭐 소비재, 경기 그쵸. 순환 쪽,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같은 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네. 순환이 나오고 또 러셀 2000은 또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 느낌에는 어쨌든 지수는 여기서 끝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순환하는 형식으로 네.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일단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 이런 쪽으로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1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증시의 이제 폭이라고 하죠. 시장이 폭이라고 하는 이런 상승 가지수가 조금 더 많아진 그런 순환 매장세 느낌입니다. 이제 밤사이에 또 은행주들이랑 에너지주가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강했는데 우선 뭐 은행주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에너지는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뭐 주말 사이에 좀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이런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는 오히려 마이너스보다는 증시에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네요. 사실 베네수엘라 이슈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 나라 분이 뭐 한국말 모를 테니까 네. 영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 일단 뭐 원유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네. 보유량은 세계 1위라고 하지만은 그쵸. 사실 이제 생산량 자체가 워낙에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고 네. 그다음에 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정세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약간의 좀 두려움 같은 거였었던 거지 네.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도 뭐 월가 쪽에서도 이런 베네수엘라 관련 사태가 이 하방 압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효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생산량이 전 세계 1%가 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이제 이어서 우리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드디어 이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이제 이런 리스크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코스피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함께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북한 쪽 이슈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되고요. 네. 거기서 왜 발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베네수엘라 생각해 보면은 대충 힌트가 연상이 되실 얻어지네요. 거니까. 네. 이제 이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어저께 얼마 올랐는지 몰랐거든요. 막 네. 여기저기서 막 톡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할 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뭐 하다가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지수를 보시지 마시고 네. 일단 그 멀티플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각 섹터별 혹은 종목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메모리가 중심이니까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되게 심하게 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이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작년의 쇼티지가 올해 이어지고 지금 뭐 리포트 상으로는 내년 심하게는 28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조적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지금 증설을 하더라도 일반 레거시 쪽이 아니고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만 그리고 집중돼 이제 있죠. 레거시 쪽은 공정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340이 적극적으로 레거시 쪽을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증설 움직임이 나올 때 아마도 저는 이전처럼 그냥 헛 공원에 증설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에 편성할 것 같지도 않고 제 느낌에는 최소 2년 이상의 바인딩 계약 같은 게 나와줘야 네. 이제 거의 픽스트된 거 그냥 뭐 안 사가면은 무조건 물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의 계약 지금 애플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계약들이 구체화되거나 할 때 아마 증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장기 계약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것도 1년짜리가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지금 네. 분위기상으로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레거시 쪽이 더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리레이팅의 요소, 그러니까 멀티플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이긴 한데 한국이 밸류업 하는데 왜 현대차가 토요타나 GM이나 포드 대비해서 PBR이 절반밖에 안 되는지 밸류업을 한다는데 밸류업을 하려면은 그 기업들이 주고 있는 주주 환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렇죠. 현대가 많이 주고 있긴 네. 해도 맥시치 현재 주고 있다고 하는 게 35인데 도요타나 혼다 같은 데가 50에서 55 사이예요. 차이가 아직도 많이 아직 많이 나요. 네. 그러면 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매년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때 100을 넘을 때도 있어요. 100이요. 뭐 자사주 네. 소각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35면 아직까지 룸이 더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 가지고 현대차는 그냥 레거시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요번에 CES에서 이제 그쵸. 출전을 했잖아요. 그 아틀라스 출전하고 네. 무슨 혁신상인가 뭐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이제 현장에 투입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대한 밸류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멀티플을 갖다가 이전처럼 똑같이 볼 건지 달라질 건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산으로만 갔었는데 네. 갑자기 우주가 붙어가지고 대형 그렇죠. 방산수들은 다 방산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우주가 된 붙어 있잖아요. 뭐 것처럼. 네. 에어로도 붙어 있고 이름에 우주도 붙어 있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주를 달 궤도선, 달 착륙선을 늦어도 2032년까지는 하겠다고 하니까 로드맵이 네.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멀티플의 변동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평가해 줄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뭐 지금 5천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만약에 진짜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20만 원 가도요. PER이 20배가 안 될 거예요. 애초에 멀티플 자체가 개선이 되니까. 개선이 되면 네. 지금 TSMC가 한 22배. 네. 아직도 갈 길이 지금 멀네요. 네. 삼성전자 아마 올해 거 26년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0배 전후일 거예요. 10배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욕심을 갑자기 옛날처럼 과하게 내서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독식할 거야 뭐 이래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쵸.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해보고 또 당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 회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이런 걸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걸 판단을 하셔야지. 아, 지수 5천 가요? 6천 갈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적인 지수의 상승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말씀 주신 대로 이 섹터별로 멀티플의 변동 요인이 나와주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반도체는 밤사이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뭐 13만 전자, 70만 닉스 다 달성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밤사이에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1분기 서버용 DRAM 가격을 뭐 70%가량 뭐 인상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당연히 뭐 이 투톱이 상승세를 주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 가져갈 만한 뉴스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과열 구간 들어선 건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슬슬 또 인증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두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그거 나오고 한동안 버벅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포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급하게 보시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는 전략을 두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AI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칩의 쇼티지의 변화 과정을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제일 처음엔 GPU였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TSMC의 이 소위 말해가지고 캐파가 부족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건 레거시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뭐 불과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끝날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분할해서 조금씩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다 실어놓고 갑자기 조정받으면 견디시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실제로 이 가격 상승이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기보다는 좀 분기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장기 바인딩 계약이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CES가 본격적으로 좀 개막이 됐죠. 저도 방금 브리핑을 하고 나왔는데 이 키노트, 특히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관련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 알파마요 이것도 공개가 됐고요. 또 리치 미니 로봇 이런 것들도 출시가 됐는데 우선 로봇주들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완전히 좀 부활이 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부활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에도 좋았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상반기 상승 흐름하고 11월 이후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네. 10월 말에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와서 깐부 회동을 하고 그렇죠. GPU 칩을 뭐 선심 쓰듯이 우선적으로 팔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판 게 대상이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입니다. 근데 이 3사를 택했고 저기 네이버도 들어가 있었지만 어쨌든 네. 그 모임엔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세 그룹이 동시에 참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네이버.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삼성은 이미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그 GPU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에 쓰겠냐는 거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쪽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이든 제휴 또는 어떤 그 결합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앞서 CES에서도 이제 아틀라스 소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공장에 이제 투입이 됐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용화 직전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과거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게 이제는 실체를 가지고 그 실체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사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네. 올해부터 휴머노이드는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좀 구체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나의 보고 확실한 있는 거죠. 섹터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현대차가 뭐 수상도 그렇고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 로봇 밸류 체인이 상당히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주가 촉매제가 더 될 수 있을지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지도 궁금한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쪽은 이제 그 실체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은 물론이고 그쪽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라면은 우선은 이제 현대차 쪽의 휴머노이드라면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 쪽을 중심으로 전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룹 계열사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아무래도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부품은 삼성전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회사들 찾아보셔가지고 실질 수혜가 되는 쪽 찾아보시면은 뭐 그냥 막연하게 나도 로봇 하고 있고 인공지능 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네. 올해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 역시도 상용화를 공언한 상태고요. LG 같은 경우는 가전 로봇이 뭐 선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사 로봇이라고 네. 해가지고 뭐 옷 깨고 뭐 이런 그 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LG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전 주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써봐야 효과가 할 있고 텐데. 써봐야지 네. 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판이 된다 그러면 반응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괜찮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닌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어쨌든 출시했다는 것 자체는 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그림들이 올해부터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드디어 좀 펀더멘털이 구체화가 되는 로봇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어떤 뉴스성 테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어서 현대차 하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차를 세계 최초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파일럿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저런 얘기는 별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일까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아직 실체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상용화 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계가 멀었죠. 그냥 의미 정도만 부여하면 되는 거지 저게 밸류를 바꾼다든지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뭐 샤오펑이나 이런 데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행하는 건 봤어도 이걸 차에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심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감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CES겠죠. 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비농업 고용, 뭐 고용 관련 지표들도 대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플러스 영향권이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이 될까요? 근데 이 비농업 고용 ADP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발표해놓고 나서 몇 달 뒤에 다 조정해버리고 그러는 믿지를 그래가지고 못하겠죠. 네. 이게 얼마나 의미를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나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보다는 네.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목요일 날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이제 급하게 오르고 또 이럴 때 올라가다가 또 이게 발표가 나면 또 단기 세론이 나오기도 단기 세론이 하잖아요.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런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이제 세론이 나온 이후에 네. 문제는 뭐냐면은 세론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다시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1월 9일 날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일 건데 그쵸. 고용 보고서 얘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네. 날 그 ADR 그 미국 상장 네. 재공시를 할 것 구체적인 같아요. 윤곽이 나오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또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공시가 뭐 확정된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근데 네.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규모가 좀 되게끔 해서 상장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주치가 작은 게 너무 되면 작으니까. 거기 가서 소형주 취급받으면은 그건 너무 변동이 심해져가지고 안 네. 좋고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의 어떤 리레이팅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 이 삼성전자는 말씀해주신 대로 세론이 나오더라도 뭐 금방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SK하이닉스 ADR 이 부분만 좀 실망감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번 주 전략 CES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CES 2026 키노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과연 개장 전 대비 어떻게 하실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